제일장 무시당하는 노인.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2025년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건물은 평소와 달리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새로 임명된 원장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7년째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호는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하여 기록원의 자료실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영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쌀쌀하네. 이제 봄이라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오늘은 새 원장님 오시는 날이니 좀 더 일찍 와서 정리해야지. 김영호는 노트북을 켜고 전날 미처 처리하지 못한 디지털 기록물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국가안보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점점 더 낮은 직급으로 밀려났고 결국 정년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습니다. 오전 9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부임한 디지털 정보팀장 박태준이 자료실로 들어왔습니다. 박태준은 거만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 김 선생님 벌써 와 계셨네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자료 정리 아직도 안 끝났어요? 김영호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팀장님. 어제 말씀하신 2010년대 디지털 자료 분류 작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서버 업로드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박태준은 김영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연세가 있으시니 디지털 작업은 좀 벅차신가 봐요. 오늘 새 원장님 오시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예전 방식만 고집하시면 안 되죠. 김영호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25년 전 그가 정보통신부 산하특수정보분석팀의 팀장이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저 나이든 계약직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태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료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김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지만 곧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자료실 문이 다시 열렸고 김영호와 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이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영호 선생님 괜찮으세요? 방금 박 팀장이랑 얘기하는 거 봤어요. 이미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미란 씨. 나이 들면 이런 것도 참아야지. 그보다 오늘 새 원장님 취임식에 관련된 자료는 다 준비됐나요? 네,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영호 선생님, 이번 인사이동이 심상치 않아요. 취임하자마자 원장이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계약직 대폭 축소도 포함이라던데. 이미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언젠가는 올 일이죠.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물러나야 할 때가 됐나 보네. 김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김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건물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직원은 10시까지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의 취임식이 곧 시작됩니다. 영호 선생님, 저희도 가봐야겠네요. 이미란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가시죠. 김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2장 숨겨진 기록. 취임식은 화려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장은 전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정치인 출신으로 취임사에서 국가기록원의 혁신적 변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김영호는 맨 뒷자리에 앉아 묵묵히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상 위가 아닌 함께 앉아있는 직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기록원의 분위기도 함께 바뀌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직원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할 때 김영호는 문득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오늘이 1997년 IMF 외환위기 관련 비밀해제 문서들이 디지털화되어 서버에 업로드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동 업로드가 끝났네.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김영호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영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서버에 접속해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폴더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기밀특별조치 1997이라는 제목의 폴더였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폴더였습니다. 이상하네. 이 폴더는 원래 목록에 없었는데. 김영호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호기심에 김영호는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IMF 당시 정부가 검토했던 비상조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검토 및 계엄령 준비 지침이라는 문서였습니다. 이건 김영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영호는 문서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문서에는 IMF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서 하단에 있는 서명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문서가 여기 있다니. 이건 정식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문서인데. 김영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영호는 계속해서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또 다른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2024 계엄검토라는 제목의 폴더였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작년 12월 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된 문서들이잖아. 김영호는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지난해 12월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 전문가였던 김영호는 이런 문서들이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문서들이 정식 절차 없이 디지털화되어 서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올린 거야. 왜 하필 오늘? 김영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영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디지털정보팀장 박태준이 2명의 직원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 뭐하고 계세요? 원장님 특별 지시로 서버 점검이 있어서요. 잠시 비켜주시겠어요? 박태준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네. 지금 IMF 관련 문서 업로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 중이었습니다. 김영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어떤 문서들 확인하셨어요? 박태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순간 직감적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서버 점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관련 문서들입니다. 디지털화 작업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확인할 테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척하면서 재빨리 찾았던 문서들의 위치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5년간 묻어두었던 국가안보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오래된 동료. 그날 저녁 김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강북구에 있는 한 오래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최상현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최상현은 72세로 김영호와 함께 국가안보 분야에서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여 평범한 노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상현아, 오랜만이야. 김영호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영호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한 거야? 무슨 일 있어? 최상현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 차 마시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김영호는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영호는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서버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발견했어. IMF 때 계엄령 선포 검토 문서와 작년 12월 계엄 관련 문서들이야. 김영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문서들이 어떻게 서버에? 최상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게 이상해서. 더구나 새 원장이 부임한 날 발견했다는 게 의문이야. 김영호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고 야당 후보 이동훈의 지지율이 40%가 넘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의 피선거권 박탈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최상현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아. 게다가 정권 교체 이후 공공기관들은 알박기 인사들로 가득 차고 있고 김영호는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찾은 문서들이 뭔가와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최상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 특히 작년 12월 계엄 관련 문서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어야 해. 그런데 왜 서버에 있는 거지? 김영호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올렸을 가능성이 높네. 질문은 왜? 최상현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차가운 녹차 잔을 손에 든 채로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호야, 너 아직도 능력이 있니? 예전처럼? 최상현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두뇌는 아직 멀쩡해. 디지털 기술도 계속 공부했고. 김영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나설 때가 온 게 아닐까? 젊은 세대들은 우리를 무시하지만 때로는 경험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어. 최상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겠어. 이 문서들이 왜 거기 있는지, 누가 올렸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김영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조심해, 영호야. 우리는 이제 젊은이들처럼 뛰어다닐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다. 최상현이 약속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찻집을 나와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영호의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명감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숨겨진 진실의 단서. 다음 날 아침 김영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는 어제 발견한 문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버에 접속해보니 어제 봤던 두 개의 폴더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다 지워졌잖아. 김영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김영호는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정보 분석가로 일했던 그의 경험이 말해주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항상 백업이 있다는 것을. 백업 서버를 확인해봐야겠어. 김영호는 결심했습니다. 김영호는 국가기록원의 백업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제의 백업 데이터를 찾아냈고 거기에는 사라진 두 폴더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군. 김영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두 폴더의 내용을 자신의 개인 저장 장치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백업 시스템의 로그를 확인해보니 어제 저녁 7시 32분에 박태준의 계정으로 원본 폴더들이 삭제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박태준. 역시 그랬군. 김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영호가 백업 시스템에서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영호 선생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이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미란 씨. 네, 좀 일찍 왔어요. 어제 마무리 못한 일이 있어서요. 김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어제 서버에서 뭔가 이상한 거 보셨어요? 이미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란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상한 거라뇨? 그는 반문했습니다. 어제 밤에 박 팀장이 IT 보안팀 사람들과 함께 와서 서버를 점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급하게요. 뭔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이미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미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이 기관에서 15년 넘게 일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을 많이 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특히 조직 개편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오래된 직원들이 밀려나고 있어요. 이미란이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영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호 선생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돕고 싶어요. 이미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영호는 이미란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발견한 내용의 일부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어제 IMF 시기와 작년 12월 계엄 관련 문서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 모두 사라져 있더군요.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계엄 관련 문서라고요? 작년 12월이면 이미라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시도 직전의 일이죠. 김영호가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문서들이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미란이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알아내려는 것이에요. 김영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태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영호와 이미라는 재빨리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두 분 무슨 심각한 얘기 중이신가 봐요? 박태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늘 일정 조율하고 있었어요. 이미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원장님께서 기록물 보존 관련해서 몇 가지 지침을 내리셨어요. 특히 디지털화 작업에 관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전달해 드리려고요. 박태준은 김영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김영호는 평온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모든 디지털화 작업이 저희 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 같은 계약직 직원들은 중요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박태준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영호의 표정이 굳었지만 그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자료실 담당자가 교체됩니다. 김 선생님은 문서 스캔 업무로 이동하시게 됐어요. 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태준이 나간 후 이미라는 분노한 표정으로 김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따돌림이에요. 영호 선생님을 자료실에서 쫓아내려는 의도가 분명해요. 이미란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미란 씨. 이런 일은 이제 익숙해요. 중요한 건 그 문서들의 내용입니다. 김영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5장 위험한 조사. 그날 저녁 김영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돌아와 발견한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수십 년간 혼자 살아온 노인의 공간답게 소박했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녀를 잃은 후 김영호의 삶은 오로지 일과 책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이 문서들, 확실히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 같군. 김영호는 노트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작년 12월 계엄 관련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문서에는 당시 대통령이 대규모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동원을 검토했다는 내용과 함께 계엄령 선포를 위한 사전 준비 지침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계엄령 선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비밀 회의록이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3일 새벽에 이뤄진 비밀 회의록이야. 계엄령이 실제로 검토되었던 거야. 김영호는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호는 회의록을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대통령과 몇몇 핵심 참모들이 실제로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 수뇌부의 반대로 인해 계획이 중단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서가 공개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 거야. 김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상현이었습니다. 영호야, 큰일 났어. 박태준이 네가 백업 서버에 접속한 걸 알아냈대. 지금 보안팀이 조사 중이라고 해. 최상현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뭐, 그렇게 빨리? 김영호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몇몇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잖아. 내일 출근하면 네가 서버에 무단 접속한 혐의로 조사받을 거래. 최상현이 경고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조치를 취할게. 김영호는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발견한 파일들을 안전한 곳에 백업한 후 노트북에서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호가 출근하자마자 보안팀 직원 2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 보안 위반 혐의로 조사를 위해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보안 위반이라뇨? 제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김영호는 당황한 척했습니다. 어제 백업 서버에 무단 접속한 혐의입니다. 자세한 건 조사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김영호는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그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서는 박태준과 보안팀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백업 서버에 왜 접속하셨습니까? 박태준이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디지털화 작업 중에 실수로 삭제한 파일이 있어서 백업 서버에서 복구하려고 했습니다. 김영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파일이었죠? 보안팀장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IMF 관련 경제 문서들입니다. 어제 업로드 작업 중에 몇몇 파일이 누락된 것 같아서 확인하려 했습니다. 김영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로그를 보니 백업 폴더에서 특정 파일들을 복사한 흔적이 있는데요. 어떤 파일들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경제 관련 문서들입니다. 정확한 파일명까지는 기억나지 않네요. 김영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김영호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결국 그들은 더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은 정보 접근 권한이 제한될 거예요. 보안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영호는 조사실을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미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조심해야 해요. 김영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김영호는 자신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발견한 문서들이 왜 거기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그것을 발견하도록 의도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제육장 진실을 향한 도전. 이틀 후 김영호는 예정대로 문서 스캔 업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는 지하 1층의 작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오래된 문서들을 스캔하는 단조로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를 잊은 듯했고 박태준도 더 이상 그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영호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그는 퇴근 후 최상현과 함께 발견한 문서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짜야. 최상현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명, 날짜, 양식 모두 정확해. 그런데 왜 이런 문서들이 국가기록원 서버에 올라왔을까? 2가지 가능성이 있어. 김영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문서들을 유출시켜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려는 것. 다른 하나는 최상현이 물었습니다. 누군가 이 문서들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역사에 기록되길 원했을 수도 있어. 김영호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가기록원의 새 원장은 특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박태준과 몇몇 핵심 직원들만 참석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까? 원장이 물었습니다. 네, 원장님. 계엄령 관련 문서들은 모두 삭제되었고 백업 자료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호라는 직원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여 조사 중입니다. 박태준이 보고했습니다. 김영호? 그가 누구죠?
원장이 물었습니다. 67세의 계약직 직원입니다.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서버에 무단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박태준이 설명했습니다. 확실히 처리하세요. 50일 후면 대선입니다. 야당 후보 이동훈의 피선거권 박탈 문제가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지금 어떤 불필요한 문제도 있어선 안 됩니다.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호는 출근길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대법원, 오늘 이동훈 후보 피선거권 관련 최종 판결 예정이라는 속보였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뉴스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야당 대선 후보 이동훈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동훈 후보는 지난 정부 시절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판결에 따라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발견한 문서들과 이 재판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국가기록원으로 향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그는 이미란을 찾았습니다. 미란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영호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이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소식 들었어요? 김영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침에 뉴스에서 봤어요. 왜요? 이미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문서들이 이 재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미란이 더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찾은 계엄령 관련 문서들은 전 정부의 불법 행위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 이 문서들이 공개된다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동훈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김영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문서들을 숨기려는 거군요. 이미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우연히 제가 그것을 발견했고요.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란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사무실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원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 대강당에서 특별 직원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하네요. 갑자기 왜 전체 회의를? 이미란이 의아해했습니다. 모르겠네요. 어쨌든 조심해야 해요. 제 생각에는 김영호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박태준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김 선생님, 원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김영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그는 이미란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고 박태준을 따라 나섰습니다. 원장실로 가는 길에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제7장 결정적 선택. 원장실은 김영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최신식 컴퓨터와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전 대통령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작년 계엄령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전 대통령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 선생님. 원장이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김영호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박 팀장으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셨다고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네, 7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해왔습니다. 김영호가 대답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서 일하셨나요? 원장이 궁금해했습니다. 김영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그들이 자신의 배경을 조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특수정보분석팀에서 일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가안보 분야의 전문가셨군요. 원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민감한 정보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실 테지요. 물론입니다. 김영호가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백업 서버에서 어떤 문서들을 발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문서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공개된다면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원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영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실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고 급여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발견하신 문서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넘기고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김영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뇌물 제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실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하루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 주십시오. 원장이 말했습니다.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원장이 김영호가 일어서려는 순간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대법원 판결이 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 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물론입니다. 김영호가 대답했습니다. 원장실을 나온 김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제안한 것은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는 대신 진실을 묻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그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국가기록원의 모든 직원들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원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직원 여러분, 오늘 특별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우리 기관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서는 통폐합되고 인력 재배치가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김영호는 조용히 앉아 원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시스템을 모두 교체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는 이 발표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불법적 계엄령 검토와 관련된 모든 디지털 기록을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흩어질 때 김영호는 조용히 이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들의 계획이 뭔지.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미란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대법원 판결이 이동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 최상영과 만나 결정할 거예요.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어요. 김영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휴대폰에 동시에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대법원, 이동훈 후보 피선거권 박탈 판결이라는 속보였습니다. 김영호와 이미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해요.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원장에게 답을 줘야 하니까요. 제8장 노인의 용기. 그날 저녁 김영호는 최상영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공원의 벤치에서였습니다. 춘천에서 온 최상현의 손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들은 서울 외곽으로 이동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동훈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했어. 들었어.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 최상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뇌물을 제안했다고? 그래, 계약 연장과 급여 인상. 대신 침묵하라는 조건이야. 김영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최상현이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아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진실을 공개할 거야.
김영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문서들에는 작년 12월 계엄령 검토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대선 후보 피선거권 박탈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위험해. 너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 최상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67살이야.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 김영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은 계속 이 나라에서 살아갈 거야. 그들에게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것, 그게 우리 노인들의 마지막 의무가 아닐까? 최상현은 감동한 표정으로 김영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런데 어떻게 공개할 거야? 언론에 제보? 최상현이 물었습니다. 아니,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려.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야. 그곳에 가서 직접 문서를 공개할 거야. 혼자 가려고? 최상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미란도 함께 할 거야. 그녀도 이 일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도움을 주기로 했어. 김영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가겠어. 최상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3명의 노인이 함께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거야.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구장 정의의 순간. 나레이터 다음 날 아침, 김영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그는 걸음을 멈추고 국가기록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7년간 매일 들어갔던 이 건물이 오늘은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겠군. 김영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어제와 똑같이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개인 물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만년필, 메모장, 그리고 책상 서랍 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아내와의 사진 한 장. 이것이 그의 7년 직장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오전 9시 약속된 시간에 김영호는 원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실 안에는 원장과 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비즈니스적이었지만 눈빛에는 기대감이 엿보였습니다. 앉으세요, 김 선생님. 원장이 손짓했습니다. 어제 드린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7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저 늙은 계약직 직원으로만 여겨졌던 시간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역사를 보존하고 진실을 지켜왔던 시간들. 네, 생각해봤습니다. 김영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원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선생님 나이에 이런 좋은 조건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원장은 손을 들어 박태준을 멈추게 했습니다. 됐어요, 박 팀장. 그는 다시 김영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그럼 오늘부로 선생님과의 계약은 종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팀장, 김 선생님의 퇴직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영호는 조용히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미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상대로야. 계약 종료됐어. 김영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은요? 이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함없어. 11시에 국회 앞에서 만나. 김영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영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남은 개인 물품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로 가서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수많은 역사적 기록들을 정리하고 보존했습니다. 이제 그 역사의 한 부분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을 나서는 순간 김영호는 이상하게도 가벼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김영호는 약속대로 국회 앞에서 최상현과 만났습니다. 최상현은 노란 점퍼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네, 상현아. 김영호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잖아. 최상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이미란도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각오는 됐어요? 이미란이 물었습니다. 절대 후회 없을 거야. 김영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1시 정각, 국회 앞은 언론인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호와 최상현, 이미란은 군중 속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김영호는 자신의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계엄령 관련 문서들과 함께 자신이 작성한 설명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발언을 마치고 질문을 받기 시작했을 때 김영호는 조용히 최상현과 이미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기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경호원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김영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야당 대표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경호원은 새 노인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 잠시 망설이더니 야당 대표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야당 대표는 그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잠시 중단되고 김영호와 그의 동료들은 회견장 뒤편의 작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야당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국가기록원에서 일하던 김영호입니다. 김영호는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작년 12월 계엄령 검토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불법적 계엄령 준비 과정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증거라고요? 야당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영호는 USB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즉시 측근들을 불러 USB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0분 후 측근이 흥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이건 정말 폭탄급 자료입니다. 측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당 대표는 김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 문서들을 지금 공개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진실은 언제나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는 말입니다. 야당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 문서들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해도 될까요? 그러기 위해 왔습니다.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분 후 기자회견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재개되었습니다. 야당 대표는 김영호와 그의 동료들을 무대 위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영웅들을 만났습니다. 야당 대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발견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계엄령 관련 문서들이 하나씩 띄워졌고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는 작년 12월 3일 당시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계엄령 선포를 위한 준비를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명백합니다. 야당 대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전 정부는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했고 이는 현 정부가 이동훈 후보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영호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지만 곧 그에게도 질문이 향했습니다. 선생님, 이 문서들을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국가기록원에서 일하며 디지털화 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서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정보를 공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67살입니다. 김영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나이에는 잃을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의 미래가 진정한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용기 있는 노인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로 올라갔고 김영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제10장 진실의 승리. 그날 저녁 뉴스는 김영호가 공개한 문서에 관한 보도로 가득 찼습니다. 각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서는 계엄령 문서의 내용과 함께 67세 노인이 국가의 진실을 밝히다라는 제목으로 김영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김영호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자발적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진실을 위한 용기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모여 김영호와 그의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 문서의 진위를 의심했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공개된 문서들의 진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고 대법원의 이동훈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판결을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김영호와 최상현, 이미라는 최상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접촉을 피하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일을 했네. 최상현이 TV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김영호가 대답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해. 그들의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문서들이 국가적 파장을 일으킨 지 일주일 후 대법원은 긴급 소집되어 이동훈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판결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대법원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 판결을 뒤집고 이동훈 후보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작년 12월 계엄령 검토와 관련된 문서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이동훈 후보의 혐의를 다시 평가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법원의 결정을 축하했고 김영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정부의 계엄령 시도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그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려 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영호의 용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50일 후 이동훈 후보는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공식 행사는 김영호, 최상현, 이미란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동훈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러분 같은 시민들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김영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김 선생님, 다시 국가기록원에서 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동훈 대통령이 질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직이 아닌 명예원장으로서 말입니다. 김영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명예원장이라고요? 네,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고 진실을 지키는데 선생님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몇 주 후 김영호는 국가기록원의 명예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가 출근하자 모든 직원들이 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그를 무시했던 젊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영호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한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김영호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느냐입니다. 1년 후 국가기록원은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용기 있는 진실 민주주의를 지킨 노인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는 김영호와 그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영호는 직접 전시회를 안내하며 진실을 위해 싸운 그들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결정을 내리셨나요?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직장을 잃고 어쩌면 더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김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와 신념입니다. 때로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노인들을 단지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여겼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노인 지혜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퇴직한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김영호는 이 프로그램의 중심 인물이 되어 많은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김영호법이라 불리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에서 노인 차별을 금지하고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문화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72세가 된 김영호는 여전히 국가기록원의 명예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학교와 대학을 방문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무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지혜와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지혜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가을 저녁, 김영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내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요. 우리가 꿈꿨던 그런 세상을 위해 작은 걸음을 내딛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젊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나이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단지 약하고 늙은 존재로 보는 시선이 아닌 지혜와 경험의 보고로 존중하는 문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용기 있는 한 노인, 김영호가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잊혀진 노인이 아닌 진실과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영웅이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여보. 김영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서서히 어둠에 자리를 내주며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희망의 불씨가 온 도시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